일제항거한 충신 박무조. 잊힌 충신의 이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 의해 이어진다. 하지만 어떤 이름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잊히고 바람에 쓸려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한 사람, 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름이 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 조국을 되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신념으로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위 위에 선명히 새겨졌고 사람들은 그의 신발이 남겨진 그곳에서 충신의 죽음을 알았다. 그의 이름은 박무조. 그의 삶은 오직 의리와 신념,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 그러나 그 비석은 전쟁과 세월 속에서 쓰러지고 지금은 기억하는 이들만이 그를 추모할 뿐이다. 그의 이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가 남긴 신념과 희생을 후대가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을까? 사라져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그의 뜻을, 그의 이름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른은 나라에 충성한 분이에요. 우리 나호동의 웃동네, 그러니까 웃나불이라는 곳에 살았던 어른인데 돌아가시면 이름을 휘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어른의 휘자는 박무조예요. 이름은 호반무, 복조조, 즉 박무조 씨예요. 이 어른이 태어난 해가 185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박무조 어른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재주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선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집이 워낙 어려워서 서울로 유학을 가는 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젊은이들에게 한학을 가르치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나라를 빼앗아 한일합병을 해버렸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강제로 합병하자 박무조 어른은 분개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더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반대했고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항의를 많이 했죠. 하지만 결국 나라는 합병당하고 말았어요. 그때 어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라를 잃고 우리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일본놈 밑에서 눌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만주로 망명하고 항일군에 들어갔지만 박무조 어른은 연세도 많았고 몸을 쓰는 운동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일본의 지배를 보느니 죽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동해로 갔어요. 동해 바다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에서 한자로 글을 새겼어요. 여기 사수로생이 온 원수 같은 나라 밑에서 사느니 불약도에 이사하노라.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어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바위에 14글자를 크게 새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었어요. 그 후 그는 조용히 책상 다리를 한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닷속으로 뛰어든 박무조 어른은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몸이 가라앉았고 깊은 물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위를 보니 그곳에는 한자로 내가 죽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하며 신원을 확인했고 남겨진 유서를 통해 나호동 출신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별이 오고 바다에 빠진 어른을 뱃사람들이 건져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른이 물속에서 책상 다리를 한 채 정저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고 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대요. 그때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신을 거두고 고향으로 통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장례는 고향에서 치렀어요. 그때 최석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어요. 이분이 의리심이 강한 분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경북 영덕군 영해에 있는 향교에 통문을 보냈어요. 이런 충신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향교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흥향교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흥향교에도 통문이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각 문중에서도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 보냈어요. 그때도 일본의 시대였지만 지방 행정에서는 군수나 관리들이 조선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소식에 감동하고 찬조금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최석주가 중심이 되어 박무조 어른이 뛰어든 바닷가에 비석을 세우기로 했어요. 비석 전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선일민 박무조비. 일민이라는 말은 관직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의리를 지키며 살다 간 어른을 뜻하는 칭호예요. 이 글씨는 하회 유씨 출신인 유시봉이라는 학자가 썼어요. 비석이 세워진 후 최석주가 사람들을 불러 추모 행사를 열었어요. 그리고 의흥향교에서도 다시 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훌륭한 충신이 계셨으니 각 지역의 향교에서도 모여 추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충청도, 전라도 등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이 어른은 진정한 충신이다 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어른의 후손들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의 맏아들은 장가를 일찍 갔어요. 19살 때 결혼했는데 부인을 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때는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일본으로 가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가 일본으로 갔는지 미국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야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무조의 아들이 미국에 있다. 직접 편지가 온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어른의 부인은 평생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19살에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인은 92세까지 혼자 살면서 수절을 지켰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후산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모두가 아는 분이었어요. 결국 92세까지 남편을 기다리며 살았으니 그녀는 연려했어요. 그리고 박무조 어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충신을 찾으려면 효자가 있는 집을 찾아야 하고 충신의 집안에서는 효자가 나오는 법이다. 박무조 어른의 비석이 세워졌었는데 6.25 전쟁이 나고 난 후에 일이 생겼어요. 그 지역은 뱃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의 밧줄을 비석에 묶었어요. 배가 파도에 출렁거리면서 비석이 넘어지고 부서져 버렸어요. 그때는 전쟁이 터지고 혼란스러워서 누구도 그 비석을 수습하지 못했어요. 그 후손들도 가난하게 살아서 자주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비석이 넘어져 있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런데 박무조 어른의 손자 되는 사람이 지금 나이 40쯤 되었는데 10년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직접 그곳으로 갔어요. 그때 가서 보니 비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실 원래 자리에서 다시 세워야 의미가 있겠지만 후손들은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손자가 직접 비석을 실어 이곳 나호동으로 가져왔어요. 사실 박무조 어른은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인물이에요. 보통은 후손들이 잘 살면 조상의 이야기를 더 부풀려서 과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바다에 뛰어들어 돌아가시는 걸 직접 본 어른들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 비석을 세우는 일을 주관했던 최석주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찬양받아야 하는 역사예요. 우리라도 나서서 이 어른의 일은 한번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후손 중에 좀 더 힘이 있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일을 지금처럼 방치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어른의 비석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분은 국가적으로라도 표창을 받아야 할 어른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니 늘 한스럽기만 해요. 나도 늘 이 어른의 일을 제대로 기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뜻을 모아서 박무조 어른의 일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운명을 바꾼 총각의 글재주. 옛날 어느 마을 도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쪽엔 학문을 익히는 총각이 다른 한쪽엔 글을 배우는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처녀는 조용히 밤 7개를 실로 꿰어 총각에게 던졌습니다. 뜻을 알지 못한 총각은 고민에 빠졌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지요. 하지만 이 작은 신호가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낱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결국 생사를 가르는 위기로 치닫고 마는데 총각은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글자에 담긴 지혜가 운명을 바꾸는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대 은나라 거북 등껍질에도 필유성유라 적혀 있다 했으니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한 고을에 글을 배우는 총각이 있었는데 그 옆집에는 독방을 차리고 글을 배우는 처녀가 있었더란 말이지. 두 집 사이에는 도랑이 하나 있어서 서로 마주 보이는 구조였던 거라. 처녀는 총각을 보고 마음이 끌렸고 총각도 처녀를 보고 마음을 두게 되었네.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밤 7개를 실로 꿰어 총각에게 던졌단 말이야. 총각이 밤을 주워놓고 한참 생각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 아, 밤 7개를 실로 꿰었으니 7날 밤에 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일주일이 되는 날 밤 총각이 처녀의 집으로 갔지. 도랑을 건너려니 무명실 한 끝이 처녀 쪽에서 날아왔어. 총각은 실을 잡아당겨 보니 이걸 타고 넘어가라는 뜻이구나 싶어 실을 타고 처녀의 집으로 넘어갔어. 그렇게 두 사람은 은밀히 정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총각은 낮에는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고 밤만 기다리게 되었지. 결국 이들의 만남이 어른들 눈에 띄고 말았어.
대갓집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니 가문이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총각을 잡아다가 거적대기로 칭칭 감아놓고 작두 앞에 세운 거라. 이놈 내 놈이 감히 우리 집안을 욕보이느냐. 작두에 목을 넣고 발을 밟아라. 총각은 거적더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처녀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니 총각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반반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딱 한기라. 내 딸의 잘못이지 이놈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참으로 죽이기 아깝구나. 그래서 좋다. 내가 운자가 떨어지는 대로 즉석에서 시를 지으면 살려주겠다. 총각은 즉시 대답했어. 네. 그리고 곧바로 읊었지. 춘풍의 호랑나비는 담장 안에 꽃을 보고 날아들었다가 석거미줄에 걸려 죽을 둥살둥. 담장 안의 꽃은 두 대의 눈물을 흘립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처녀는 이 시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었지. 아버지도 감탄하며 말했어. 참으로 훌륭한 시다. 다시 한 구절을 읊어보아라. 총각은 다시 한번 읊었다. 등화등재는 주야를 분간하고 산남산북은 음양을 판단합니다. 즉 불을 켜도 밝은 곳과 그늘진 곳이 있으니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고 산의 남쪽과 북쪽을 보면 양달과 응달이 있으니 음양을 알 수 있다는 뜻이지. 처녀 아버지가 이를 듣고 크게 감탄하며 말했어. 너는 진정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아버지 성명이 무엇이냐? 총각이 대답하자 바로 하인을 보내 총각 집에 청혼을 하게 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혼인을 하게 되었단다. 결국 총각의 글재주가 목숨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이루게 해준 셈이지.